여기는 나침 발라디오입니다. 오늘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함께 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오랜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이런 기분이 드신 적은요? 왜 가까운 사람한테서 듣는 말이 더 마음에 걸릴까? 배우자가 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거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는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전화가 잦지 않거나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 말입니다. 감정 인정.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도 어떤 사람이 하면 따뜻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이 하면 날카롭게 들립니다. 이것은 말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비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네라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고 어떤 사람이 하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나 싶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네왔는가입니다. 작은 말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말투가 되고 그 말투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말 습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 습관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조금씩 천천히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말 자주 하는데?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 후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님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시댁 식구들 다 괜찮으시던? 응, 다들 좋으셨어.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어. 김 여사님은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내가 너라면 음식 하나는 만들어 가지고 갔을 텐데. 처음이니까 그래도 정성을 보여야 마음이 편하잖아. 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떡 사가고 과일도 준비해 갔어. 아, 그랬구나. 잘했네.
근데 내가 너라면 전날 미리 가서 같이 준비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럴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조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조언은 도움을 주기 위한 말인데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너라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쿨리크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이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방어적이 되고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너의 선택은 충분하지 않아. 나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메시지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가 될까요? 낯선 사람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뭘 알고 그러나 하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압니다. 내 상황도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내 능력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너라면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너는 잘못하고 있어라는 평가로 들립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대부분 이미 일이 끝난 뒤에 나옵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명절이 끝나고 돌아온 딸에게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평가이고 비교이고 은근한 비난입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전달되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엄마는 내가 한 걸 인정하지 않아. 친구는 내 입장은 이해하지 않고 자기 기준만 얘기해.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나라면 너보다 더 잘했을 텐데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조금씩 갈라놓는 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 입이 하나 있다. 그러니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들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은 듣기를 멈추고 평가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듣지 않고 내 기준으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진정한 듣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라면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질문들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순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내가 너라면이 아니라 혹시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물으면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과 그의 오랜 친구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고 함께 등산도 다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새 차를 샀습니다. 경차였지만 박 선생님에게는 오랜 꿈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 조촐하게 차 구경을 시켰습니다. 최 선생님이 차를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네, 좋아. 그나저나 자네 기억나나? 20년 전에 자네가 내 차 긁었던 거 말이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그때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했지, 알아. 근데 그 차가 새 차였단 말이야. 하하, 옛날 일이니까 하는 얘기지.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새 차가 갑자기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선생님은 최 선생님을 대하는 게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기뻐할 때 옛날 실수를 들춰내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 교수는 관계 기억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모두 저장합니다. 하지만 나쁜 기억을 꺼내는 빈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언급하는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자주 언급하는 관계일수록 현재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자주 나누는 관계는 현재도 친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언급하는 사람은 대부분 농담이나 옛날 얘기로 포장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심지어 언젠가 똑같이 돌려줄 생각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이 왜 가까운 사이에서 더 위험할까요? 낯선 사람이나 얕은 관계에서는 과거가 없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으니 들춰낼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실수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그때그때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과했고, 이해받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그 일이 다시 언급됩니다. 농담으로 혹은 그때 생각나서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언제든 필요하면 그 일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나는 그 일을 잊었는데 저 사람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것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까운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내 과거를 약점으로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 줄 거야. 지나간 일은 정말 지나간 일로 남겨둘 거야. 이런 신뢰 말입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이 신뢰에 금을 내버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쁜 순간에 과거의 실수를 언급하는 것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너는 기쁠 자격이 없어. 내가 과거에 한 일을 잊지 마. 이런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은 간언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그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대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자가 말한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상대의 약점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일이 생각나고 그때 서운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만약 대답이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현재의 좋은 기억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좋겠다. 이 차 타고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과거를 들추는 대신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말입니다. 65세 이 선생님과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불편한 곳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 가는 게 좀 두렵네. 검사할 때마다 또 뭐가 나올까 싶어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해? 큰 병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검진 결과를 듣고 왔을 때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 그 불안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나도 그래. 검사 받을 때마다 떨려. 자네 마음 이해해. 이 선생님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예민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친구에게는 이해한다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같은 감정을 말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은 두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 박사는 이것이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두 번째,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반응을 들은 후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들은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더 신뢰하고 다음에도 감정을 나누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들은 참가자들은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느꼈고 다음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을 평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이런 걸로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을 평가하는 말은 왜 가까운 사이에서 더 위험할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진짜 감정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는 사실은 힘들어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속마음을 꺼내 보이는 것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감정을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평가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 너무 예민해. 생각이 너무 많아. 별일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말들은 모두 감정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 감정은 틀렸어. 그렇게 느끼는 너가 문제야. 내 기준에서 보면 그건 감정 낭비일 뿐이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중으로 상처받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감정을 부정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처는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닫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혼자 사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족이고 친구지만 마음은 점점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타당해. 내가 지금 슬프다면 그 슬픔은 의미 있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의 시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상대방이 서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이 서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 감정을 표현할 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해할 일은 아니야. 너무 걱정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구나. 그 일이 두렵구나. 많이 걱정되었겠다. 이렇게 먼저 감정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안심합니다.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 다음에 위로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가가 아닌 인정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가까운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통찰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은 경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은 첫 문장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말에는 품격이 있고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첫 문장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것은 너무 평범한 인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진심으로 물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기 무섭게 나는 말이야. 물어보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서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늙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은 뒤 진짜로 기다립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대화를 이어갑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바쁘시죠?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쉽지 않으셨겠어요. 좋은 일이네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한 뒤에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늦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궁금했어요. 이 문장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다 더 따뜻하고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어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동안 궁금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을 들었더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어느새 녹아내립니다. 왜 이제 연락했어? 라는 원망 대신 나를 생각해줬구나 라는 고마움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손자가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그동안 궁금했어. 공부하느라 바빴지? 이 말에는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 안 했어? 가 아니라 궁금했어입니다. 손자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궁금했어요. 이 문장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듭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리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 생각에는 하지만 당신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조금 긴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조언이 필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을 쓰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지만 당신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제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 의견일 뿐이야 라는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은 최종 결정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어느 75세의 한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자가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손자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되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손자는 자기 길을 선택했고 할아버지는 그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의견은 나누되 최종 선택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늙지 않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네 번째, 그 일 잘해냈네요.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칭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칭찬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잘했어요 보다는 이 부분을 잘했어요가 낫습니다. 대단해요 보다는 이걸 해냈다는 게 대단해요가 낫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그 일 잘해냈네요. 이 문장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이라는 구체성입니다. 막연히 다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말하는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해냈다는 과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요라는 존중의 어미입니다. 명령이나 평가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잡채가 특히 맛있구나. 아주 잘 만들었어. 이 말에는 구체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잡채라는 특정 음식을 언급하고 잘 만들었다고 인정합니다. 며느리는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결정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야. 이런 칭찬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젊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덕분에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배에게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늙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 문장을 자주 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68세의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머니는 몰랐는데 내 덕분에 배웠어. 고마워. 손녀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젊은 직원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나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덕분에 배웠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직원은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젊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첫 문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동안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당신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 일 잘 해냈네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말에 품격이 있고 태도에 여유가 있고 관계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관계를 시작부터 막아버립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말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기 쉬워집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확신도 강해지고 자기 방식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관계를 점점 고립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만드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첫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이 말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벽을 세웁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들을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힘든 걸 모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로 보는구나. 내 이야기는 듣기도 전에 판단하는구나.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자주 반복되면 젊은 사람들이 아예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해 못 받을 텐데 뭐. 말해봐야 요즘 젊은 애들은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손자는 더 이상 할아버지께 취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손자가 말을 안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입니다.
이 말은 세대를 나누고 차이를 강조하고 이해를 막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취업이 어렵구나. 요즘은 어떤 게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으면 대화가 열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손자를 보는 것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개인을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문장은 일종의 권위 선언입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어. 너는 아직 모르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65세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직장 동료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냥 참는 게 상책이야. 직장 생활이 다 그래. 딸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엄마는 내 상황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만 말씀하시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어차피 당신은 다 겪어봐서 안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더 말하겠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의 문제는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은 특별하지 않아. 내가 겪은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인 맥락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자기 인생의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이렇게 말하면 강요가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눠줄게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 말이 틀렸니? 이것은 대화의 종지부를 찍는 문장입니다. 더 이상 대화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렸니? 내가 잘못 말했어? 내 말이 이상해? 이런 문장들은 모두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 질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습니다.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라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닙니다. 형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68세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해?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게 최고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니? 내가 평생 일해보고 하는 말인데.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낸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니? 라는 질문은 실제로 질문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내 말은 옳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효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가 일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기만 합니다. 한쪽은 계속 옳고 한쪽은 계속 그저 따르기만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이해한 게 맞니?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돼? 이렇게 물으면 대화가 열립니다.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자,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내 말이 틀렸니?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확신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은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문장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듣고 존중하고 함께 생각하는 문장들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말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라면으로 시작하는 말, 과거를 들추는 말, 감정을 평가하는 말, 그리고 늙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첫 문장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 문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의 특징,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 말이 맞는가 보다 이 말이 따뜻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맞는 말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무엇일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평가와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도 이런 말을 했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서운해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바로 내뱉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라면이라고 하려던 말이 내 생각은 어때? 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려던 말이 현재의 칭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을 평가하려던 말이 감정을 인정하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3초의 여유. 그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이 말들은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노력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 요즘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 좋아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의 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말로 시작하고 따뜻한 말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침반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날에 행복을 남깁니다.